그밤 봉평골은 유난히도 달이 밝았다. 달빛에 젖은 처마 끝이 반짝이는 사이 홍등 삼거리엔 오늘도 유독 사람들의 숨소리가 깊었으니 아무 일도 아닌데도 뭔가 시끌시끌하고 야릇한 소문이 도는 그런 밤이었다. 삼거리 한가운데 기생 월향의 휘어진 부채가 가볍게 흔들릴 때마다 남정네들은 마치 누가 뒤에서 등을 밀기라도 한 듯 줄을 스르르 길게 내려세우고 있었다. 월향은 가만히 앉아 있었다. 딱히 특별한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딱히 특별히 벗아니 보일 듯 말 듯 한복고름조차 건드리지 않았는데 그저 살짝 고개를 기울여 부채를 흔든 것만으로 남정네들의 무릎이 스스로 꺾여버린 것이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저 월향이란 여인은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남정네들의 머릿속을 뒤집어 놓으니 그 능력은 사람을 홀리는 건지 그냥 얼굴이 반칙인 건지 아직 아무도 밝혀내지 못했다. 줄 맨 앞에는 만복이가 서 있었다. 큰 덩치에 순박한 웃음. 하지만 오늘따라 그의 손엔 이상한 바가지 하나가 들려 있었으니 남정네들이 그 바가지를 볼 때마다 왜인지 모르게 하는 미묘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만복이는 아무 생각 없이 말했다. 월향 아씨, 이 바가지가 말입니다. 밤마다 울어예. 그 말에 뒤에서 듣고 있던 과부 홍씨 부인이 갑자기 얼굴부터 붉어지기 시작했다. 어머나, 밤마다 울어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도 홍씨 부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베베꼬며 혼자 오해를 무럭무럭 키워내고 있었다. 과부 홍씨는 아무래도 남들보다 상상력이 풍부한 모양이다. 만복이가 말한 바가지의 울음은 그냥 바람 구멍 때문인데 홍씨 부인은 그걸 전혀 다른 울음으로 받아들이니 말이다. 그 울음이 어떤 울음인지 상상은 각자 알아서 하시라. 월향은 아주 천천히 부채를 내렸다. 살짝 노출된 목선이 달빛에 닿자 남정네들 사이에서 쯧하고 숨죽이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저 멀리서 포졸 쇠돌이가 달려오고 있었다. 걸음이 너무 빨라서 바람이 폭발하듯 일어났고 그 충격에 근처 문짝 하나가 쾅 하고 흔들렸다. 쇠돌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다. 누구야? 누가 또 수상쩍은 짓을 어? 막상 와보니 문제는 없었고 그저 남정네들이 월향 앞에서 줄을 서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쇠돌이 눈에는 만복이와 홍씨 부인이 바가지를 사이에 두고 묘하게 붙어있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그 순간 쇠돌이의 눈이 번쩍, 그리고 만복이와 홍씨 부인의 눈도 동시에 번쩍, 그 눈빛이 묘하게 엇갈리며 삼거리 전체에 아주 이상한 공기가 돌기 시작했다. 이건 또 무슨 오해의 씨앗인가? 봉평골의 밤은 조용해 보이나 사실은 늘 이런 사소한 오해 하나로 세상이 뒤집어질 만큼 요란해지곤 한다. 쇠돌이는 괜한 기침을 하며 말했다. 아무튼 모두들 바르게 서시오. 괜히 이상한 행동은 절대 삼가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작 얼굴은 불그스레해져 있었다. 서생 단청이 그 모습을 몰래 뒤에서 스케치하며 중얼거린다. 이 표정 좋네. 아주 풍속화에 쓰기 딱 좋아. 부채, 바가지, 붉은 얼굴, 오해와 상상, 그리고 월향의 낮은 웃음소리. 모든 것이 삼거리 한복판에서 꼬이고 뒤틀리고 섞이며 조선판 막장야담의 첫 페이지가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나레이션이 마지막으로 던진다. 이제 막 시작이다. 오늘 밤 이 삼거리에서 벌어질 일들 부디 마음 단단히 잡고 보시길 바란다. 이 마을 사람들은 그냥 살아도 막장이고 가만히 있어도 야하니까 그날 밤의 소동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다. 왜냐면 월향이 아주 천천히 일어섰기 때문이다. 월향이 몸을 일으키는 순간 주변 남정네들 무릎에서는 툭 하는 소리가 났다. 이게 관절 소린지 심장 소린지 아니면 다른 소린지 전부들 자기네들도 모르는 표정을 지었다. 월향은 부채 끝으로 만복이가 들고 있는 문제의 바가지를 가리켰다. 만복이, 그 바가지. 도대체 왜 울어? 월향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사람 마음을 굴곡지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월향이 저렇게 물으면 대체 어떤 대답을 해도 오해를 피하기 어렵다. 심지어 솔직하게 말하면 더 오해가 생긴다. 만복이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바가지인디 밤만 되면 음소리가 납니다. 귀를 기울이던 홍씨 부인의 얼굴이 다시 달아오른다. 밤만? 그 순간 모든 시선이 홍씨 부인에게 꽂혔고 홍씨는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획 돌렸다. 하지만 귀는 빨개져 있었다. 풍속화였다면 당장 붓질로 강조됐을 만큼 선명하게. 월향은 천천히 걸어와 바가지를 손에 들었다. 손목을 살짝 비트는 동작만으로도 남정네들 숨이 걸려 넘어갔다. 월향은 바가지를 귀에 대고 가만히 들었다. 정말 울긴 우네? 그 말 한마디에 남정네들 허리가 굽었다. 누구는 숨고 누구는 기절하고 쇠돌이는 갑자기 칼집을 쥐고 어이쿠 하고 손을 놓쳤다. 단청은 뒤에서 정신없이 스케치를 하며 슬쩍 중얼거렸다. 이거야, 이게 바로 내가 찾던 장면이야. 그리고 그때 월향이 바가지를 살짝 기울이자 달빛이 정확히 그 바가지의 빈속을 비추었다. 그러자 모두가 동시에 어리둥절해했다. 홍씨 부인은 입을 가리며 외쳤다. 어머, 저게 왜 저렇게 반들반들? 만복이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 제가 어렸을 적 저 바가지 쓸데없는 데다 쓰다가 모두의 정신이 멍해졌다. 만복이가 말한 쓸데없는 데가 정확히 어딘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모두들 자기 상상으로 그 빈칸을 채운 덕분에 홍등 삼거리의 공기는 순식간에 찐득한 오해로 넘쳐났다. 홍씨 부인은 고개를 숙이며 혼잣말했다. 어쩐지 바가지가 울만도 하구먼. 쇠돌이는 그걸 듣고 얼굴이 벌개졌다. 아씨, 그런 말씀을 함부로. 그러나 월향은 모두를 조용히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이상하게 사람 마음을 파고드는 힘이 있었다. 그래서 이 바가지는 누구 손에 있는 게 맞을까? 그 말에 삼거리 남정네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자기 손을 숨겼다. 안 들고 있으면 되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왠지 들고 있으면 안 될 것만 같았던 것이다. 월향은 조용히 만복이를 불렀다. 만복아, 이 바가지 내 것이니 내가 책임져야지. 만복이는 고개를 숙이며 바가지를 품에 안았다. 그 모습이 마치 잘못한 아이 같기도 했고 무언가 더 깊은 오해를 부르는 포즈 같기도 했다. 바로 그때 갑자기 바가지에서 하는 소리가 더 크게 울렸다. 모두 화들짝 놀라 몸을 움찔했다. 홍씨 부인은 숨 넘어가는 소리를 냈고 단청은 거의 쓰러지며 말했다. 이건 예술이다. 쇠돌이는 칼집을 다시 떨어뜨렸다. 바가지 하나가 울었을 뿐인데 이 동네는 이미 절반쯤 난리가 난 셈이었다. 이쯤 되면 바가지가 우는 게 문제인지 사람들의 상상력이 우는 게 문제인지 구분이 어려운 시점이었지. 그리고 그 순간 월향이 아주 작게 속삭였다. 그럼 이제 재미 좀 볼까? 그 말 한마디에 삼거리의 밤은 다시 뜨겁게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삼거리의 한밤은 월향의 짧은 한마디 그럼 이제 재미 좀 볼까? 그 말이 바람에 실려 퍼지는 순간부터 이미 평범한 밤이 아니게 되어 있었다. 남정네들은 괜히 기침을 하거나 허리춤을 만지작거리거나 아무데나 시선을 두며 정신을 못 차렸다. 사람이란 게 참 묘하다.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야 하는데 막상 재미 좀 볼까? 하고 부르면 다들 눌러앉는다. 월향은 바가지를 만지작거리는 만복이에게 다가갔다. 그녀가 천천히 걸어올 때마다 종소리 같은 장식들이 흔들렸다. 그리고 아주 사소한 듯 묻는다. 만복아, 이 바가지 울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니? 그 질문은 사실상 대답하면 함정, 침묵하면 더 함정인 질문이었다. 만복이는 얼굴이 잘 익은 고구마처럼 달아올라 중얼거렸다. 그냥 따뜻해져요. 순간 주변 남정네들 표정은 이 세상 모든 오해가 한순간에 피어나는 듯 해졌다.
홍씨 부인은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쇠돌이는 칼집을 또 떨어뜨렸으며 단청은 붓을 꺾어버렸다. 월향은 슬며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기방 골목에 있는 등불 하나를 순식간에 두 개로 보이게 만들 만큼 묘했다. 그녀는 바가지를 손끝으로 살짝 쓸며 말했다. 따뜻한 건 좋은 거지. 바로 그 순간 바가지가 또 하고 울었다. 이 바가지는 왜 이리 눈치가 없을까? 아까는 조용하더니 꼭 민망한 타이밍에만 소리를 낸다. 삼거리의 공기는 은근한 긴장감과 쓸데없는 설렘으로 가득 찼다. 홍씨 부인은 결국 못 참고 물었다. 월향아, 그 바가지 혹시 귀신이라도 든 게냐? 월향은 고개를 저으며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귀신이 들었으면 이렇게 뜨겁지 않지. 그 말에 삼거리 남정네들은 동시에 허리를 움찔했다. 단청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이건 예술이야. 아, 영감이 폭발한다. 쇠돌이는 급히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예술이든 뭐든 이건 마을이 난리 난 거다. 정신 차려라, 다들. 그러나 정작 쇠돌이 본인은 월향이 눈짓을 보내자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남정네는 눈짓 하나면 참 간단히 무너진다. 그때였다. 갑자기 바가지의 소리가 이전보다 훨씬 더 커졌다. 이번엔 소리가 길었다. 심지어 울림까지 있었다. 모두가 동시에 움찔하며 바라보았다. 월향조차 눈이 커졌다. 어머, 이건 좀 센데? 만복이는 심각하게 바가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러는 건 처음인데요. 홍씨 부인은 거의 숨 넘어가는 듯 말했다. 저러다 터지는 거 아냐? 쇠돌이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다. 바가지가 터지면 사람도 터지는 거다. 단청은 붓을 씹으며 떨리는 손으로 외쳤다. 기록해야 해, 이건 역사다. 그러나 월향은 모두의 호들갑과 달리 바가지를 조용히 두 손으로 잡고 살며시 끌어안았다. 그러자 바가지의 소리가 갑자기 딱 멈췄다. 삼거리는 순간적으로 숨조차 멈춘 듯 고요해졌다. 그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 하나가 생겨났다. 이 바가지는 월향만 손대면 조용해진다는 것.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순간 월향은 바가지를 내려다보며 입가에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묘한 미소를 띄었다. 아휴, 귀여운 것. 만복이의 다리에서 힘이 풀려 휘청했고 홍씨 부인은 거의 기절 직전이었으며 쇠돌이는 칼집을 세 번째로 떨어뜨렸다. 삼거리의 밤 공기는 더 뜨겁게, 더 이상하게, 그리고 더 막장스럽게 끓어오르고 있었다. 사람들이여, 이쯤 되면 바가지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란 걸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새로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아주 환한 듯 단단한 발걸음. 그 발걸음의 주인공은 이 모든 난리를 수습하러 오는 게 아니라 난리를 더 키우러 오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다. 삼거리의 뜨겁던 기류가 바람에 휙 꺼질 뻔한 그때였다. 딱, 딱, 딱. 규칙적이고도 환한 발걸음 소리가 멀리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 소리만 들려도 대부분의 남정네들은 등골이 오싹해진다. 왜냐면 저 발걸음의 주인은 질투의 화신이라 불리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 주인공은 바로 월향의 전 단골이자 스스로를 삼거리의 호랑이라 부르는 사내 장춘호.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호랑이라 부르기보단 술에 취해 으르렁대는 고양이로 여겼다. 춘호가 성큼성큼 다가오자 삼거리 인물들은 일제히 자세를 가다듬었다. 홍씨 부인은 부채를 부러뜨릴 정도로 소나기에 힘을 주었고 쇠돌이는 칼집 오늘만 네 번째를 떨어뜨려 발로 슬쩍 뒤로 밀어 숨겼다. 그러나 가장 심하게 긴장한 건 만복이었다. 그는 하필 바가지를 아는 월향 옆에 서 있었고 그 바가지는 또 민망하게도 이번엔 작고 부끄러운 듯한 소리를 냈다. 아니, 이 바가지는
왜 자꾸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잡는 걸까? 춘호의 눈빛이 번뜩였다. 월향아, 그 바가지 지금 울었냐? 왜 내가 만질 땐 조용하더니 왜 저 자식 옆에서는 울어? 춘호의 시선은 곧장 만복을 관통했다. 만복은 마치 벼락을 맞은 배추인 나비처럼 파들파들 떨며 말했다. 저는 아무것도. 월향이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춘호야, 바가지가 그냥 기분을 좀 타는 거지. 춘호는 분노에 덜덜 떨었다. 바가지가 기분을 탄다고? 내가 말하니까. 납득이. 그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갑자기 화들짝 외쳤다. 될 리가 있냐? 그 외침에 삼거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단청은 그 순간 붓에 침을 묻히며 감탄했다. 아, 이 난리. 풍속화 한 장에 담기엔 너무 화려하다. 홍씨 부인은 탄식했다. 이러다 오늘 밤 삼거리 터지겠다. 하지만 정작 월향은 춘호와 만복의 싸늘한 시선을 마치 재미난 구경이라도 되는 듯 미묘한 미소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미소는 춘호의 화를 2배로 부채질했다. 월향아, 너 왜 자꾸 그러는 거냐? 사람 돌게 만들고. 춘호는 바가지에 한 발 다가섰다. 바가지는 마치 긴장한 듯 작은 떨림을 보였다. 쇠돌이가 외쳤다. 저건 바가지가 아니라 사람 기분 따라 울리는 요망한 통이다. 만복은 즉시 반박했다. 요망하다니요? 바가지는 순수합니다. 춘호가 눈을 좁혔다. 순수? 그럼 내가 왜 옆에 서 있는 건데? 만복이 당황해 허둥지둥하자 월향이 슬며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춘호를 향해 새침하게 고개를 기울였다. 춘호야, 너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춘호는 당황한 듯 허리춤을 만지작거렸다. 나는 그냥 내가 요즘 너무. 그는 말끝을 흐렸다. 삼거리 사람들은 벌써 듣기 전부터 기겁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월향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너무 뭐? 춘호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외쳤다. 너무 빛나서 눈을 못 마주치겠다. 삼거리는 3초간 정적 후 폭발적 폭소가 터졌다. 그래, 결국 남정네란 결정적 순간엔 다 똑같다. 분노하러 왔다가 갑자기 고백부터 한다. 월향은 피식 웃으며 춘호의 볼을 살짝 문질렀다. 아이고 귀여운 것. 그 말에 춘호의 혼이 반쯤 나가고 만복은 절망했고 쇠돌이는 다시 칼집을 떨어뜨렸다. 5번째. 홍씨 부인은 기절 직전으로 휘청였다. 삼거리의 밤은 더욱 뜨겁고 더 막장스럽고 더 뒤틀리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때 저 멀리서 또 다른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아이고야, 이제 사람 폭발이 아니라 마을 폭발이겠구나. 그리고 그 그림자는 삼거리의 모든 난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존재였다. 삼거리의 밤 공기가 아직 춘호의 민망한 고백 잔향으로 뜨끈한 그때 저 멀리서 꽝 마치 장정 10명이 짚을 패는 소리가 울려왔다. 오냐, 올 사람은 다 오는구나. 삼거리의 이 난리, 오늘은 영업 종료가 없나 보다. 주민들은 저마다 움찔했다. 춘호는 얼굴을 빨개서 숨었고 만복은 바가지를 더 꼭 껴안았다. 그러자 바가지가 또 민망하게 하고 울렸다. 홍씨 부인은 부채로 바람을 세게 일으키며 말했다. 아이고, 저 바가지 또 왜 저래? 이러다 애라도 생기겠네? 쇠돌이는 그 말 듣고 칼집을 4번째로 떨어뜨렸다. 등불 아래 모습을 드러낸 건 키가 훤칠하고 얼굴은 반쯤 가려진 한량 중의 한량 유생도령. 옷은 정숙한 유생복인데 가슴께는 하필이면 약간 벌어진 골무 모양의 매듭이 있어 자꾸만 눈에 띄었다. 도령은 도착하자마자 바가지에 시선을 꽂아버렸다. 저것이 소문으로만 듣던 홍등 삼거리의 울음바가지인가? 나레이션은 혀를 끌끌 찬다. 이 동네 소문 하나가
벌써 학문하는 애들 귀까지 흘러들어갔단 말인가. 나라 걱정은 누가 하니? 도령이 바가지로 다가가려는 순간 월향이 천천히 두 발자국 앞으로 나왔다. 그 순간 도령의 숨도 만복의 심장도 춘호의 허리도 동시에 멈췄다. 월향은 부채를 콧등 아래까지 올리고 나직하게 말했다. 바가지는 아무나 만지는 물건이 아니지요. 그 목소리가 너무 부드러워 도령의 귓불이 그대로 익어버렸다. 단청은 숫자도 모르게 바닥에 붓을 떨어뜨리며 외쳤다. 아, 이거. 오늘만으로 풍속화 30장은 그릴 수 있어. 도령은 한 걸음도 못 움직이고 얼굴을 붉힌 채 말했다. 저 바가지는 학문적으로도 큰 가치가 있어. 소리에 대한 연구, 특히 기압과 열의 상호작용. 월향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그래서 열이 많아 보이긴 하네. 도령이. 그 말에 도령은 그대로 주저앉았다. 춘호는 이를 악물고 울컥했다. 월향아, 왜 저 도령한테는 그렇게 부드럽게 굴어? 나한텐. 월향이 춘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춘호, 너는 부드럽게 굴면 안 되니까. 삼거리 전체에서 웃음 감탄 야유비명이 동시에 터졌다. 그때 바가지가 또 울었다. 아까보다 더 길고 더 뜨겁고 더 사람 마음을 괜히 간지럽히는 소리였다. 홍씨 부인은 그대로 뒤로 넘어갔고 쇠돌이는 칼집을 5번째로 떨어뜨렸다. 그 칼집은 이미 기둥 뒤로 사라진 지 오래였다. 유생 도령은 이마에 땀을 흘리며 외쳤다. 이건 자연현상이 아니오. 이건 사람의 기운이 너무 많이 스며든 도령이든 춘호든 만복이든 다들 바가지보다 눈치가 없다. 지금 이 사태는 바가지 탓이 아니라 니들 탓이다. 그녀가 온다. 삼거리의 소란이 한창 고조될 때 멀리서 아주 맑고 힘있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월향 너 또 사고 쳤다며. 모두 얼어붙었다. 특히 월향은 슬쩍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이제 진짜 난리 난다라는 뜻이었다. 드디어 온다. 삼거리에서 제일 무섭고 제일 질투 많고 제일 입 빠른 여자. 월향의 친마이너스자 숙적. 그녀의 등장으로 이 난리는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된다. 삼거리의 등불이 흔들렸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그녀의 그림자가 슬며시 드러났다. 막이 오른다. 밤은 이미 깊었다. 그러나 이 동네는 밤이 깊을수록 더 시끄러웠다. 기와지붕 위, 장독대 사이, 대문 틈마다 어른들의 은밀한 기척이 우글우글 피어오르니 말이다. 그때였다. 바람결을 타고 야릇한 휘파람이 들렸다. 누구냐 하고 고개를 돌리니 기생초란이 또 한 번 작정한 듯 화려하게 치장하고 나타난 것이다. 바람만 스쳐도 파르르 떨릴 듯한 옷자락, 멀리서도 사고 치러 나온 사람임이 명백했다. 오늘도 동네 하나를 뒤집겠군. 초란이 느릿하게 장독대 위로 올라섰다. 그리고 절대 이 동네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즉 동네 소문을 한 번에 폭발시키는 밥마실 풍속화 퍼포먼스를 시작해버렸다. 아이고, 오늘도 시작하는구나.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던 부자댁 맏며느리 옥비가 울상을 지었다. 하지만 울상이라고 해서 품이라도 지켰느냐 하면 전혀 아니다. 그녀 역시 이미 집을 뛰쳐나와 초란이 뭐 하나 더 하나 기웃거리는 중이었다. 아니, 저런 기술이 있었단 말이오? 남정네 셋이 동시에 숨을 들이켰다. 풍속화에나 나올 법한 기괴기 상천외한 포즈들이 초란의 몸에서 연달아 펼쳐진 탓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디선가 달그락 소리가 났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척했으나 모두가 기다린 그 사람, 바로 도령 복길이었다. 복길은 이상하게도 상단에 있는 장독을 뒤적거리며 말했다. 여기 어딨더라. 초란이 누이에게 맡긴 비기 비법서가. 그 말을 듣자 초란은 하마터면 장독대에서 굴러떨어질 뻔했다. 야, 그거 왜 지금 꺼내? 그러나 이미 늦었다. 복길은 책을 번쩍 들고 외쳤다.
풍속화 비기 108가지 72번째 용이 비상하는 자세. 오늘 이거 따라한다 했잖소. 모두의 시선이 초란에게 꽂혔다. 초란의 표정이 파한대소에서 분통으로, 분통에서 체념으로, 체념에서 다시 기묘한 결의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녀는 속삭였다. 좋다, 오늘 밤 제대로 보여주지. 그 순간 멀리서 부녀자들의 비명 섞인 환호, 남정네들의 숨 넘어가는 기침, 아이들의 저거 보면 안 돼 하는 울부짖음까지 모두 합쳐져 하나의 소리로 변했다. 으아, 오늘도 이 동네 망했다. 하지만 진짜 사건은 지금 시작이었다. 복길이 갑자기 책의 다음 페이지를 펼치며 외쳤다. 어라? 73번째 기술 제목이 부부 동식의 한 비기? 이건 절대 혼자선 못한다는데. 그리고 초란과 복길의 시선이 동시에 어둠 속에서 슬금슬금 다가오는 한 사람에게 향했다. 부자댁 맏며느리 옥비였다. 그녀의 손에는 초란도 복길도 본 적 없는 비기서 한 권의 금단 페이지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옥비는 말했다. 오늘 이 동네 풍속화의 역사를 다시 쓰는 날이 될 것이오. 그리고 속삭였다. 이제 진짜 막장이 시작되는구나. 그렇게 세 사람은 동네를 뒤흔드는 밥마실 풍속화 대난동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갔다. 삼거리의 깊어진 밤. 초란, 복길, 옥비셋은 비기서의 73번째 장을 펼쳐놓고 달빛 아래 아슬하게 모여 있었다. 사람이 겁을 먹으면 도망가는 게 정상인데 이 셋은 겁을 먹으니까 더 다가간다. 어찌 보면 용기고 어찌 보면 그냥 오지랖이다. 책에서 붉은 기운이 더 피어오르자 초란의 눈꼬리가 사르르 올라갔다. 이 장 벌써 뜨겁네. 복길은 허둥지둥하며 두 손으로 책을 잡았다. 손이 덜덜 떨려 책장이 간질거릴 정도였다. 기생님, 이거 읽으면 되는 겁니까? 초란은 복길의 손등을 슬쩍 누르며 말했다. 그냥 읽으면 안 되지. 비기는 몸으로 익혀야 제맛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복길의 귀는 대롱대롱 익은 홍시색처럼 변했고 옥비는 갑자기 숨을 들이켰다. 몸으로? 뭘 몸으로 하자는 건데요? 초란은 부드럽게 웃는다. 진짜 의미는 알려주지 않지만 틀림없이 오해할 만한 톤으로 말했다. 일단 따라해봐. 그 말 한마디에 둘의 등골이 동시에 찌릿하고 서늘해졌다. 역시 사람은 바보가 맞다. 말만 듣고도 저렇게 뒤집힐 줄이야. 초란은 그 비기서에 적힌 첫 번째 동작을 보여주었다. 허리를 천천히 숙였다가 양팔로 공기를 가르는 듯 유연하게 옆으로 흘러나가는 동작. 흐느적, 부드럽게, 근데 어딘가 선정적. 복길은 그걸 그대로 따라하다가 허리가 우두둑 하고 뭔가 눌린 소리가 났다. 아야야, 이거 어려운데요. 초란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배를 잡았다. 복길아, 몸 풀고 해야지. 갑자기 하면 어디가 탈날 수도 있잖아. 그 말은 아무런 의도도 없었을 수도 있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선 정신이 혼미해질 수 있는 말이었다. 옥비는 그래도 진지하게 따라하려 했으나 치맛자락이 발에 걸려 앞으로 고꾸라졌다. 깍! 복길이 급히 받쳐들었는데 둘은 아주 미묘한 자세로 굳어버렸다. 아이고, 야밤에 저게 뭔 민폐쇼인가. 그러나 진짜 사건은 그 뒤였다. 초란이 두 번째 동작을 시범 보이기 위해 장독대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장독 하나가 툭 하고 스스로 흔들렸다. 모두가 멈춰섰다. 초란이 조심스레 손을 뻗자 장독이 후하고 아까 바가지보다도 더 깊고 묵직한 소리를 냈다. 옥비가 다급히 외쳤다. 잠깐, 장독이 숨 쉰 거 아니에요? 복길은 더 심각한 표정이었다. 기생님, 저 장독 아까보다 뜨거워졌습니다. 장독은 부들부들 떨리기까지 했다. 초란은 장독을 보며 뜻 모를 미소를 지었다. 이 녀석 벌써 반응하는구나. 아니, 장독한테 반응이라니. 사람들이여, 이건 진짜 아니다. 그러나 장독의 떨림은 점점 더 심해졌고 마치 터질 듯한 기세로 부풀어 올랐다.
초란이 장독에 바짝 다가가 손끝으로 살짝 두드리자 뚱, 뚱, 둥. 심지어 울림이 달라졌다. 복길은 거의 울먹였다. 기생님 저거 터지는 거 아닙니까? 초란은 뒤돌아보며 말했다. 걱정 마. 이건 내가 아니면 못 달래. 옥비가 경악했다. 언니 장독을 달랜다고요? 초란은 느리게 웃으며 말했다. 달래고 어르고. 그리고 마지막엔 그 말 끝을 굳이 말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더 야한 상상이 될 만큼 은유적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멀리서 굉장히 많은 발소리가 동시에 들려오기 시작했다. 우르르르르. 잠깐. 이건 그냥 발소리가 아닌데? 초란, 복길, 옥비는 동시에 뒤돌아보았다. 등불을 든 동네 사람들, 장정, 아주머니들, 그리고 기방의 손님들까지 전부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었다. 입에서 튀어나온 첫 마디는 단 하나. 거기서 뭐 한다요? 초란이 장독을 한 손으로 잡고 침착하게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난리 나겠네? 사람들이여. 초란의 다음 말이 더 큰 폭탄이 될지도 모른다. 삼거리의 밤은 이미 충분히 뜨거웠다. 하지만 초란, 복길, 옥비, 그리고 그들 앞에서 묘하게 들썩이던 거대한 장독 하나가 그 뜨거움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었다. 조선 팔도에서 장독이 이렇게 화제의 중심에 선 적은 아마 역사에 없었을 것이다. 장독은 여전히 붉게 달아오른 듯 은근한 두웅 파동을 내뿜고 있었다. 마치 지금이라도 혼자 걸어나갈 기세였다. 복길은 떨리는 입술을 달달 흔들며 초란에게 속삭였다. 초란 언니 나 정말로 묻는 건데 저 장독 숨 쉬는 거 맞지? 초란은 장독을 살짝 쓸며 여유롭게 대답했다. 숨만 쉬면 다행이지. 이건 꽤 오래 참아온 것 같아. 그 말에 옥비는 치맛자락을 움켜쥐며 비명을 삼켰다. 오래 참았다고요? 뭐를? 초란은 턱을 괴며 비기서의 한 페이지를 넘겼다. 책에는 기묘한 음양도와 화려한 곡선이 빼곡하게 그려져 있었다. 여기 적혀 있잖아. 여인의 기운에 지나치게 민감한 그릇은 달이 깊어갈수록 감흥한다고. 비기서도 결국 말은 돌려 한다. 이 장독은 그냥 심하게 예민한 것이다. 복길은 그 말을 듣고 뒤로 자빠질 뻔했다. 그럼 초란 언니가 손 대니까 그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초란은 천천히 의미심장하게 미소를 지었다. 뭐랄까? 손길이 좀 잘 맞나 봐. 옆에서 옥비는 거의 주저앉았다. 나 이 집에 이사 오고 싶지 않아. 그러나 문제는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장독에서 둥. 그 전보다 훨씬 깊고 묵직한 울림이 터져 나왔다. 공기마저 떨림을 느낄 정도였다. 초란도 순간적으로 눈을 크게 떴다. 복길은 비명을 지르며 초란 뒤로 숨었고 옥비는 치맛자락을 머리 위로 올려 덮었다. 이 정도 울림이면 장독이 아니라 종각종이라 해도 믿겠다. 잠시 후 장독 뚜껑이 바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이번엔 정말로 뭔가 나올 듯한 분위기였다. 초란은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장독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손끝이 다시 뚜껑에 닿으려는 찰나 멀리서 풍악 소리 같은 고함이 터졌다. 멈춰라. 세 여인은 동시에 돌아봤다.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고 있었다. 등불을 흔들며 슬리퍼를 끌며 난리를 치며 그 중에서도 제일 앞에 서 있는 이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홍씨 부인이었다. 홍씨 부인은 손가락을 초란 코앞까지 들이밀며 고함쳤다. 초란 너 지금 장독을 자극하고 있었지? 초란은 순진한 얼굴로 되물었다. 어머 부인. 저는 그냥 장독의 마음을 살짝 쓰다듬고 있었을 뿐인데요. 그게 더 문제야. 복길은 뒤에서 소근댔다. 부인 장독이 요즘 예민해요. 홍씨 부인은 그 말을 듣고 뒤집어지며 소리쳤다. 예민한 게 뭐가 중요해? 지금 마을이 뒤집어지고 있잖아. 그러나 바로 그때 홍씨 부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장독이 갑자기 퍽
하고 한 번 튀어올랐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장독이 스스로 뛰었다. 나레이션이 낮게 속삭인다. 역시 일이 단순할 리가 없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장독은 뚜껑이 벌컥 열리며 안에서 무언가가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다. 초라는 미묘한 긴장과 흥분이 뒤섞인 눈빛으로 속삭였다. 온다. 복길은 숨을 삼켰고 옥비는 눈을 감았다. 홍씨 부인은 부채를 떨어뜨렸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전부가 일제히 뒤로 물러섰다. 장독 안에서 올라오는 형체는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기물도 아닌 기묘한 실루엣이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막장이다. 장독 안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던 실루엣이 마침내 형태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 순간만큼은 조선 팔도의 장독들이 다 같이 몸서리를 쳤을 것이다. 장독 안에서 나온 것은 한 남자의 반투명한 형체였는데 상반신만 어렴풋이 떠 있고 복근과 가슴 근육은 기묘하게 빛나며 반쯤 잠옷 같은 옷을 걸친 모습이었다. 초란이 눈을 가늘게 뜨며 속삭였다. 이 정도면 귀신도 도깨비도 아니네. 이건 아주 오래 묵은. 그때 형체가 말을 했다. 그대들 나를 이렇게 흔들어 놓고 그냥 갈 셈인가? 목소리만 보면 장독이 아니라 장안 최고 기생집의 문 밖에서 여인에게 매달리는 노름꾼 같은 톤이었다. 복길은 무릎을 부여잡고 외쳤다. 어머, 말했어. 장독이 말을 한다고요? 옥비는 거의 기절 직전. 홍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뒤로 넘어지며 부채를 머리 위로 던졌다. 이쯤 되면 장독이 아니라 오래 기다린 누군가의 전 남편이라고 해도 믿겠다. 그 반투명한 남자는 초란을 향해 손을 뻗었다. 여인의 손길을 이토록 자극적으로 건드린 이는 오랜 세월 만이오. 초란이 턱을 괴고 피식 웃었다. 그래서 그 손길이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남자는 갑자기 얼굴이 붉어졌다. 부끄럽게. 나도 그간 장독 안에서 너무 오래 참았소.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 전체가 동시에 비명을 질렀다. 뭐, 참았다고. 뭘? 남자는 머뭇거리며 장독 안쪽을 가리켰고 그 바닥에는 이상하게 울퉁불퉁한 문양이 빛나기 시작했다. 아, 이건 보나마나 100% 봉인 해제 타입이다. 장독 속 문양은 점점 강하게 빛났고 그 순간 귀신 같은 남자의 몸이 초란에게 한 발 가까워졌다. 그대의 기운이 내 봉인을 흔들어 깨웠소. 그러니 책임을. 초란은 손바닥을 펴서 남자의 이마를 살짝 눌렀다. 책임은 좋아. 근데 나 바쁜 사람이라 봉인 풀렸다는 이유만으로 막 따라가는 성격은 아니거든. 남자 귀신은 말문이 턱 막힌 채 우물우물거렸다. 그 순간 꽝. 장독이 마지막으로 크게 흔들리더니 귀신의 다리 부분까지 완전히 드러났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비명을 질렀다. 복길은 옥비의 치마 뒤에 숨어 찔찔 울었다. 홍씨 부인은 뻣뻣이 일어나 외쳤다.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책임질 거요, 초란? 장독 하나 때문에 마을이 뒤집어졌잖아. 초란은 태연하게 손을 털며 말했다. 마을이 뒤집힌 건 장독 때문이 아니라 부인들 오해 때문이죠. 홍씨 부인은 더 화를 내려다. 또 장독을 보고 움찔했다. 그러는 사이 귀신 남자는 슬그머니 복길 쪽으로 다가갔다. 그대도 내 봉인의 파동을 조금 느끼지 않았소? 복길은 양손을 휘저으며 뒤로 넘어졌다. 저는요? 저는 파동이 아니라 그냥 무서운 거예요. 온갖 것들이 울리고 뛰고 말하고 난리예요. 이 와중에 가장 정상적인 반응은 복길이었다. 이 혼란 속에서 문득 달빛 아래 장독의 표면이 부드럽게 빛났고 그 빛이 넓게 퍼지자 귀신 남자의 모습이 점점 또렷해졌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놀라울 정도로 곱고 반짝이며 빛났다. 초라는 두 눈을 치켜뜨고 말했다. 어라,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데? 홍씨 부인은 바로 소리쳤다.
초란 너, 제발 취향을 멈춰. 귀신 남자는 양손을 펼쳐 한층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자, 내가 왜 여기에 봉인됐는지, 그리고 왜 깨어났는지, 이제 말할 때가 되었소. 모두가 숨을 삼켜 조용해졌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사실 나는 이 마을에 오래전, 그 순간, 와앙, 멧돼지 한 마리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장독을 지나쳐 귀신 남자를 통과해 달려갔다. 모두 그대로 얼어붙었다. 귀신 남자는 당황해 손을 뻗었다. 나를 무시하였소? 이렇게 허무하게 긴장감 깨지는 것도 조선 야담 역사의 드문 일이었다. 그러나 귀신 남자는 표정을 고쳐 잡으며 다시 말했다. 아무튼 내 봉인이 완전히 풀리기 전에 한 가지는 반드시 해야만 하오. 초란이 물었다. 뭘? 귀신 남자는 천천히 초란, 복길, 옥비, 홍씨 부인을 차례로 바라보다가 마지막으로 장독을 보며 말했다. 바로 당신들 셋 중 누군가를 내 연으로 선택하는 일. 마을 사람들은 뒤집어졌다. 뭐? 나레이션이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그래, 역시 이쯤은 되어야 막장 에필로그답다. 귀신 남자가 장독 위에 올라서며 선언했다. 내 연이 될 사람은 달이 다시 차오르는 다음 보름날 정해질 것이오. 초라는 양손을 허리에 올리고 말했다. 뭐 재밌겠네? 누가 뽑히든 난 기대할게. 홍씨 부인은 뒤에서 기함했다. 초란 너 지금 즐기니? 복길은 울먹였다. 왜 우리 중에서 골라요? 옥비는 속삭였다. 난 싫어, 무서워. 그리고 마을 사람 모두가 들썩거리는 가운데 귀신 남자는 장독 위에서 장난스럽게 눈을 찡긋했다. 그리고 준비해 두시오. 내가 깨어났다는 건